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졌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당연히 그 책임도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일입니다. 2012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후보 경선이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회 기자실에 있던 저에게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박형준 후보와 당시에 유재중 후보가 경선을 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는 지금 부산시장 야당 후보로 나선 사람이고 유재중 후보는 야당의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수영구청장을 지내다가 수영에서 야당 국회의원 3선을 지냈습니다. 이 박형준과 유재중이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붙었는데 그 여성분의 주장은 유재중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기자회견을 취재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여성분을 제가 만났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추행을 어떻게 당하게 됐는지. 그 여성분 주장은 유재중이 당시에 수영구청장일 시절에 수영구청장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성분을 만나서 성추행을 당한 과정, 그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렇게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기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을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재중 측, 그 다음 박형준 측 모두를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재중 측에서는 무고라고 주장을 했고 이걸 박형준 후보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에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지만 그 고소고발의 법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게 선거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이걸 아예 취재 결과에 따라서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저만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언론에도 이미 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보도는 한다. 하지만 그 여성의 주장, 그 다음 그 여성의 남편의 또 주장, 그 다음 유재중의 주장, 박형준의 주장을 모두 넣어서 보도하되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아주 크게 보도할 거리가 아니고 아주 좀 간단하게 보도를, 모두 다 입장은 넣어주되 간단하게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이 여성이 무고를 했다. 그러니까 유재중에 대해서 자기가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한 것처럼 주장한 무고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 여성의 배후에 혹시 박형준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 여성분은 재판 과정 내내 박형준이나 뒤에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부인한 셈이죠. 자, 이 내용이 이제 9년을 넘어서 지금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소위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어제 5명의 인터뷰어들이 출연을 해서 이 서울의 오세훈, 부산의 박형준에 대해서 갖가지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에 대해서 쏟아낸 것은 역시 생태탕이죠. 그 생태탕집, 16년 전 생태탕집 그 주인 아들이 16년 전에 오세훈이 생태탕을 먹으러 왔다라고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뉴스공장에서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생태탕집의 그 아들은 그 전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또 자신은 그 당시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와서는 페르가모 구두를 신고 온 오세훈을 봤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또 오늘 또 어떤 언론에는 자신은 사실은 오세훈이 왔다 갔는지 전혀 몰랐는데 생태탕집 주인인 자신의 어머니가 오세훈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오세훈이라는 걸 알았다. 계속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또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산 수영구에서 일어났던
박형준과 유재중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성추행 논란, 그 여성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다시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당시에 유재중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자기가 무고를 한 것에는 박형준의 부탁을 받고 무고를 했다. 자신과 그때 그 당시에 이혼했던 자신의 남편까지 다 뉴스공장에 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 박형준의 지시가 있었다, 박형준의 부탁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여성분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혼한 그 남편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박형준의 부탁에 의해서 무고를 했는데, 이혼한 자신의 아내 이 여성분이 이 남편과 지금 부산 민주당 후보인 김영춘 후보와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김영춘 후보의 부탁을 받고 이 이혼한 어떤 전 남편과 이 여성분이 다시 또 박형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선거판에서 흑색 선전이나 네거티브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보도를 할 것인지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인지, 보도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보도를 할 것인지, 어떤 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또 하나, 박형준에 대해서 그 LCT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당시에 그 분양회사의 관계자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5명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그 LCT 분양한 그 분양회사 측 관계자는 또 사기 혐의로 올해 복역을 했던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사기꾼의 얘기를 또 믿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매년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국인 TBS, 거기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선거판에 어느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 한쪽의 인터뷰만 90분에 걸쳐서 이 5명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당연히 편파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가짜뉴스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판의 이 가짜뉴스는 당장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 선거 공작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우리는 이전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편파 방송만 해도 범죄인데,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인 겁니다. 이건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말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그 다음에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이런 흑색 선전에 가까운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하는 구도, 형태는 채널A 사건과 동일합니다. 도대체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섭외가 모두 다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이런 인터뷰어들을 다 모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그 보도를 받아서 야당을 공격합니다. 야당을 공격하면 야당을 공격한 그 내용을 받아서 또 다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것을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아래서 이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과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혼탁한 선거, 저질 선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는 가장 중심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다음 박영선 후보, 그 다음 김영춘 후보가 있습니다. 이 김어준, 박영선, 김영춘, 이 세 사람은 이번 선거를, 이번 보궐선거판을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범죄, 이 죄를 묻는 방식으로 져야 합니다. 지금 선관위도 아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에서 투표 독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캠페인, 보궐선거를 왜 하냐, 무능, 위선, 내로남불, 이 모두는 민주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선관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선거관리가 공정하지 않다. 그 다음
수많은 언론들, 지금 제가 대략 생각하기에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친정부 쪽입니다. 이 수많은 언론들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저는 도저히 이걸 언론, 방송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편파 방송을 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정말 넓게 생각한다면요, 편파 방송도 해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이게 의도를 갖고 가짜 뉴스, 가짜 방송을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언론의 범주에 넣어줄 수가 없는 범죄자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80%,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지금 언론이, 친여당 언론이 함께 지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아주 대선에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 선관위의 편파성,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의 이 편파성, 가짜 뉴스, 이 부분을 이번 보궐선거가 지난 뒤에 바로잡지 않으면 대선도 꼭 같은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선거 전략은 하나다. 완전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판을 어떻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뒤집어 보자, 이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이 이번 보궐선거를 놓고 내놓은 전략 전술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 편파 방송을 통해서 선거판을 진흙탕 선거로 몰아가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가 이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이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영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파 방송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시청자가 결정을 할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보고 있는데 그 방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시청자들이 판정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박영선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최소한의 언론으로서의 ABC, 기초를 지키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언론, 그래서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가능한 한 시장의 논리로서 그 언론의 공정성과 그 언론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언론 바깥에 있는 범죄자들의 가짜 뉴스는 언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영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지고 앞으로 정치 생명도 끝날 그런 위기에 처했다. 박영선과 김어준, 그 다음 지금 부산의 김영춘까지, 민주당까지 이번 이 선거를 이렇게 가짜뉴스를 통해서 혼탁선거로 몰아간 그 책임을 선거 다음에 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통한 이 가짜뉴스 흑색 선전은 전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선거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분노하면서 나선 것은 어느 후보, 저 후보, 이 후보, 어느 당의 정책,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 분위기에서 이 같은 흑색 선전들은 전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 선거 뒤에 처벌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